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유는 선한 창업가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공정함, 나눔, 세움이라는 뭐랄까 꽤 이상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한 창업가의 아주 솔직한 경험담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회는 공평하게, 이익은 공정하게.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 같은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원칙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세 단어, 공정, 나눔, 그리고 세움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멋진 경영이론이 아니라는 점이죠. 저자가 회사를 만들고 키우고 심지어 매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달은 것들이라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까지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어서 더 와닿고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공정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자가 공평과 공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잖아요. 공평은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거고, 네네. 공정은 들어온 기여도에 따라 결과를 나누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사업에서는 특히 이 공정함이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하고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저자의 경험담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네, 정말 그렇죠. 저자가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개인의 성과랑은 크게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가 일반적이었대요. 자기는 정말 남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동료랑 월급이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걸 저자는 기회는 공평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회상해요. 그게 바로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점이죠. 이 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선 동기부여가 싹 사라지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구한 첫 직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해요. 거긴 철저하게 성과 중심이었던 거죠. 정말로 남들보다 2배 가까이 일하니까 매년 연봉이 30%씩 올랐대요. 신기한 건 다른 동료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돌려받는다는 신뢰가 있으니까요. 저자는 그때 이게 진짜 공정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두 경험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해요. 만연에 이런 공정함이 무너진 조직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날까요? 자료에서는 답이 명확해요. 바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와,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결국 일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과정의 정의로움이에요.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즉 평가 기준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조직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이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실제 회사 운영, 특히 가장 민감한 이익 분배에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익이 나면 대표나 소수 임원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의 저창업회사 사례가 정말 파격적으로 느껴지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이익이 발생하자 그걸 정확하게 3등분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3등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건가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3분의 1은 한 해 동안 고생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말은 쉬운데 그 기여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측정하죠? 누구는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할 거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과정의 투명성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저자는 연초에 각 직원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KPI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기반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준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들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업무 효율과 성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다음 해에는 나눌 이익이 더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와, 공정한 보상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 거군요. 그런데 공정함이라는 게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원칙은 사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확장돼야 해요. 긱섬이라는 회사의 송이버섯 사업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이 사업에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어요. 버섯을 채취하는 공급자, 즉 원주민과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 즉 고객이죠. 어우, 딜레마가 바로 느껴지네요. 원주민은 비싸게 팔고 싶고, 고객은 싸게 사고 싶고, 회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거죠? 저자의 원칙은 평상시에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긱섬이 원주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회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주민 편만 들지는 않아요. 만약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버섯을 사주면 단기적으로는 원주민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 그 비싼 버섯이 안 팔리면 끝이니까. 맞아요. 안 팔리면 회사는 손해를 보고 결국 다음 해에는 구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죠. 균형이 깨지면 결국 모두에게 손해라는 거군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 않나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처럼요? 바로 그럴 때 두 번째 원칙이 등장해요. 만약 꼭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약한 쪽 편을 든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풍년으로 송이버섯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격 방어에 나선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균형 잡힌 공정함인 셈이죠. 이런 신뢰가 쌓이니까 공급자들도 회사를 파트너로 여기게 되고요. 모든 관계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보는 관점이네요. 이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 두 번째 키워드인 나눔과도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공정함은 받을 만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눔은 받은 것 이상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저자는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데 자기가 이룬 모든 성공이 오직 나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착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죠. 네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자가 첫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뒤에 문득 궁금해졌대요. 이 회사의 성공에 순수하게 내 개인의 공헌도는 몇 %일까? 하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고작 36.5%였다는 겁니다. 36.5%요? 그럼 나머지 60% 이상은 어디서 온 거죠? 바로 동료 직원들의 헌신, 파트너사들의 도움, 고객들의 신뢰, 심지어 묵묵히 지지해준 가족의 힘까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숫자를 보고 나니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더 이상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깨달음이 정말 독특한 회사 운영 원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특히 저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보면 더 의외인 정책들이요. 첫 번째가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고 좀 의아했어요. 신앙심 깊은 경영자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요. 이유를 들어보면 공정함과 나눔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첫째, 비기독교인 직원 입장에서는 사내 예배나 기도 모임 같은 활동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의 공평성을 해치는 거죠. 둘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만약 종교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업무 성과는 영 좋지 않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지어 해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 관계가 얽히면서 공정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겠네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래서 저자는 대안을 제시해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사를 공의와 공정함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채용 원칙으로도 이어져요. 기독교인 사장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을 우대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기독교인이라고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직원들이 이 회사는 자기들끼리만 챙기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떤 좋은 가치도 진심으로 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나눔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 그게 결국 마지막 키워드인 세움,
즉, 인파워먼트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직원을 단순히 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갈 주체로 세워주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죠. 저자는 여기서도 본인의 실패담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요. 사장이 직원의 일을 대신해주면 그게 회사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정말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많은 리더들이 빠지는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저자도 그랬다고 고백해요. 회사가 커져서 직원이 100명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제일 잘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직접 프로그램 코딩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코딩을 하고 있으면 정작 사장으로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놓치고 반대로 경영에 집중하면 코딩 작업은 멈춰서고요. 결국 자신의 그 잘남이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과감하게 위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임의 핵심이 결국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정말 단단하게 성장하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고 내 회사다 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하는 푸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돈 들여서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놨더니 이제 좀 쓸만하니까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경쟁사로 휙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거의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죠. 배신감 느낀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푸념에 대해 저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요.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리더들의 전곡을 찌를 겁니다. 그 직원이 주인처럼 일했다면 당신은 그를 주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까? 와, 뒷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이네요. 말로만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줬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인으로 대우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까요? 저자는 그건 부족하다고 말해요. 진짜 주인으로 대우하는 방법은 회사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회사에 지분을 주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매년 이익의 일부를 투명하게 나누는 거죠.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직원이 주인처럼 헌신했는데 회사는 그를 계속 머슴처럼 대우한다면 그 유능한 인재가 스스로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회사를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통해 3가지 키워드를 깊이 들여다봤네요. 첫째, 공정. 이건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투명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이었고요. 둘째, 나눔. 내 성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경솔한 깨달음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움. 리더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직원들이 진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었고요. 이 3가지 원칙, 공정과 나눔과 세움을 하나로 꿰뚫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직원이든 저 멀리 있는 공급자든 모든 관계자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함께 성공을 만들어갈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 어쩌면 이게 선한 창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자신의 성공에서 개인적인 기여도를 약 36.5%라고 계산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거둔 성공, 그게 직장에서 끝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취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본다면 온전히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몇 %일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는 과연 누구의 덕분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